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봅니다. 역시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인재가 모이는 곳이고 인재가 모이는 것은 결국 매력적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은 임시적인 일자리나 아니면 허접한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행정에 오래 근무를 해보지만 기업에서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그 피나는 혁신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우리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은 역시 심판을 보고 그리고 민간이 잘 뛸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이 모이는 개방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제가 주제로 택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역시 제목만 봐도 모두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평생학습 도시를 선택해 봤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지식이 적어도 한 30년까지는 안 가도 한 20년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배웠던 지식에 조금씩 보태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배웠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유통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관점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그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장으로서 근무를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하면서 제가 정말 보람있게 생각했었던 것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으로서부터 학습으로서부터 소외된 분들을 그 소외를 없애주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한센인 마을을 찾아서 한센인 마을 그분들에게 행복학습 공동터를 만들었었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한센인 마을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70% 정도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 가슴이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슴을 막 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쓰고 은행에 가서 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시장에 갈 때 시금치 콩나물 파라고 그런 것들 써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내 손자 손녀들이 와서 동화책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저리가 쫓아버리고 내가 얼마나 울었었던 그런 경험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 손이 터져도 좋으니까 장구라도 한번 치면서 내 가슴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 배움을 통해서 갖는 즐거움은 우리 배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갖는 것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제가 평생 교육국장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정말 제 가슴속에 크게 자리매김했었던 것은 남한산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모든 분에게 단 한 분이라도 스스로 자기 발전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을 갖는 그분들 그리고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넥스트 시티에 정리해 봤습니다. 고령 친화도시입니다. 우리 어느덧 오래 사는 그런 장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수 시대가 너무 빨리 되어지면서 우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0세 은퇴를 하는데 60세 은퇴하는 분들이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한다, 내가 체력이 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0세 은퇴하고 30년은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야 될 우리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헌데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계속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인 활력을 저하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야만 고민을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고령화가 늘어가게 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령 친화 도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반가운 책들을 몇 권을 손에 닿았는데요.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고령이 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삶의 질에 성숙해져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안 보고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결국 우리는 언젠간 다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이 삶이 어떤가, 나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이 든 분들은 자기 생활 주변에 이렇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작은 생활 반경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를 들으면 옛날에 살던 곳에서 자기 삶을 하려고 하는 건지 등등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도시 인프라가 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고령 친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건강도시,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시가 건강이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도시 시스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행정을 하면서 보면 건강부서,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담당하는 일부 부서의 문제인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이라는 게 그런가요? 도시계획부터 다시 해야 되고 주변의 생활환경부터 다시 틀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반 보행환경이라든지 등등 바꿔가는 것들이 전부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놓고 그 지표 하에서 건강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전체 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건강도시를 선택해서 설명했습니다. 안전도시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고공학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마 너무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더군다나 세월호 침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보다 돈 들어가는 것을 더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을 관리 유지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잘 지키려면 기초질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 29,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통계적으로 여러 사건, 사고를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밝혀낸 법칙인데요. 하나의 큰 사고가 있기까지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작은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징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미세한 징조를 찾아낸다면
작은 사고 막을 것이고, 작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걸 주의 본다면 큰 사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인리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재난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연재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전이 최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문화가 우리 시스템을 바꿔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꼭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행정을 하면서 경기도 재난을 총괄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면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수 있는 현장의 결정권이 커지지 않으면 안전 문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넥스트 시티, 바로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넥스트 시티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넥스트 시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되겠다. 이 비전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진 비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 성공한 도시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한 리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자신을 가지고 그 많은 반대를 부딪혀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그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 일,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성공적인 경험이 쌓여서 결국은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넥스트 시티의 10가지 주제는 각 하나의 장들이 책을 하나를 써도 부족할 정도로 큰 주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가게 되는 과정 속이고, 가능하면 이러한 도시 방향으로 가도록 좋은 도시 넥스트 시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넥스트 시티의 핵심 요약하면 저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같은 꿈을 갖고 그 꿈이 구체적인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가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만들어 갔을 때 도시의 미래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넥스트 시티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한번 되찾고 다음 세대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절대 몇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역사와 문화들이 같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도시는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가 생각하는 지향점,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